2년부터 10년까지 뭐 다른 프로그램까지 하면 MBN에서 아나운서 했었고요. 2012년에 한국방송연구원에서 전임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신한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다시 또 뵙게 되네요. 자, 그럼 원래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혜림 씨가 먼저 한다 그러셨고, 그렇죠? 그래서 이혜림 씨 다음에 누가 한다 그러셨죠? 아까 뭐 두 번, 세 번 얘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순서를 제가 세 번째입니다. 오케이, 진아 씨가 세 번째 한다 그러셨고, 자, 오늘 순서가 혜림 씨, 진성 씨, 진성 씨가 두 번째, 진아 씨가 세 번째, 요 순서입니다. 뭐 진성 씨는 아직 안 들어오셨지만 들어오셨네요. 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혜림 씨 준비하시고요.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이혜림입니다. 저는 저희 친언니와 함께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사실 창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으며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저의 별명은 영구였습니다. 일은 잘하지만 영혼이 너무 없어서 영혼구함의 약자로 동기나 선배들이 영구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정부에서 사업 비용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관이었는데 국정감사 때 보여주기 위한 수치로 된 자료가 필요하여 매일 의미 없는 실적 쌓기가 일상이었습니다. 업무용 메시지와 카톡들이 주말에도 저를 괴롭혔고 그날 대표님 기분에 따라 업무 형태가 바뀌는 등 저는 이를 통해 배울 것이 전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일을 하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회사에서 점점 영혼을 잃어가며 날마다 퇴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는 비단 저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친구들 모두 퇴사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회사는 잠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 회사에서 미래를 꿈꾸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10년 이상 회사를 다닐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없고 대부분 2, 3년 경력을 채우고 퇴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임원, 경영진, 최고 경영자가 되려는 사람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와 같은 세대, 저희 90년대생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다행히 저는 운이 좋아 빵을 아주 잘 만드는 언니가 있었고 카페에서 알바를 해본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에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언니가 베이커리 카페를 같이 창업해 보자고 권하였고 저는 오직 저희 언니의 뛰어난 실력만 믿고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모아둔 돈을 모두 언니에게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밀레니얼 세대들이 저처럼 뛰어난 언니가 있는 건 아니겠지요? 자신의 감각대로 꾸민 카페의 주인이 된다는 상상에 빠져 무턱대고 창업에 도전하는 일은 절대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요일별로 날씨별로 달라지는 하루 매출의 멘탈을 꽉 붙잡아야 하며 매장 관리, 고객 관리, 재고 관리, 매출 관리, SNS 관리 등 모든 경영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창업 또한 재미있고 흥미로운 선택인 건 분명하나 하루에 14시간 이상 일할 각오가 없다면 창업을 쉽게 생각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밀레니얼 세대는 도대체 어디서 어떤 미래를 그려야 할까요? 저는 당연히 기업이 새로운 세대, 개성 강한 밀레니얼에 대비하여 더 오래 다니고 싶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건 어떨까요?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
방식 등을 노동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이 유연근무제 도입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직원이 일을 하는지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기업이 등 떠밀려 재택근무 등의 여러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당 기업이 유연근무제 시행이 업무 효율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며 평가하였습니다. 결국 기업이 노동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야 직원들이 더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은 변화를 계속 추구하고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가짐을 가질 때 세대 간의 격차는 줄어들고 조직 문화는 좀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밀레니얼 세대 역시 워라밸이라는 미명하에 불성실함과 나태함을 포장해선 안 될 것입니다. 본인 몫은 확실하게 해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 대표님, 기분에 따라 업무 지시가 달라지던 조 대표님, 덕분에 제가 젊은 카페 사장이 됐습니다. 혹시 영상 보고 계시다면 서울 강서로 15기 26으로 빵 드시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진아 씨부터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들었는데 제스처 같은 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제스처 이렇게 하고 오세요, 뭐 이런 거 다양한 제스처들 사용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전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런 그런 창업, 그러니까 우선 기업에서 어떻게 적응을 힘들었는지, 뭐 그래서 창업을 했는데 뭐 겪는 어려움들, 그러나 또 극복해낸 그 과정들, 그리고 또 기업 문화에 대한 그런 유연근무제에 대한 제안, 그런 부분들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랄까, 근데 유연근무제도 좋은데 뭔가, 그러니까 네, 어쨌든 기업 문화 조금 더 거기 제안하고 싶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은 뭐 우선 전반적인 너무 좋았어요. 전반적인 건 좋았고, 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그 뭐랄까, 뒤에 받침되는 리즈닝이랄까, 그 뒤에 받침을 할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좀 더 넣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호상 씨도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매번 참여를 하다 보니까 청사 과정을 이혜림 씨의 연설을 좀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매번 들으면서 조금씩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한 8, 90% 정도 완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제스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스처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기엔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지인 아나운서님 음소거 키시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라디오에서 사연을 읽어주는 것처럼 이 마지막에 웃음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스처와 함께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좀 재밌다, 귀엽다, 이런 표정이 중간중간에 좀 더 들어가면 더 생기 있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아요.
전반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는 점에서 좋고 이 끝에 있는 이 부분이 특히 좋아서 이 부분을 중간중간에 좀 더 살려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들을 때마다 점점 완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보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실전 예선을 할 때는 마스크는 벗고 하시죠. 이 마스크를 쓸 거면 완전히 지금처럼 확 가리던가 아니면 안 쓰던가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턱에 걸치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이게 거슬리거든요. 근데 어차피 예선 때는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 화면상에 어차피 혼자 나오기 때문에 굳이 마스크 턱에 걸칠 필요 없어요. 그냥 아예 마스크 벗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구 이렇게 부를 때는 진짜 친구가 부르는 것처럼, 혹은 직장 선배들이 야 영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똑같이 리액션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읽듯이 하지 마시고 그렇게 직접 인용이 들어가는 장면에서는 진짜 말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이제 그렇게 동화 구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 100% 외우지 못했다 보니까 이제 눈으로 원고를 자꾸 보고 읽게 되잖아요. 이게 좀 아쉽거든요. 아직 이제 며칠 남았으니까 좀 더 가급적 100% 외워서 안 보고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계속 쭉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목표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제일 좋고, 아마 본선을 가시게 되면 본선 때까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선 전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원고에 의존하더라도 최대한 원고에 의존하기보다는 카메라 보고 얘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용을 좀 암기하는 데 좀 더 시간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옆에 보면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라는 제 책을 살짝 코디를 해놓으셨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거 이제 심사위원들이 보면 되게 호감을 느낄 만한 이제 이렇게 코디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왕이면 이 공간 자체가 여기가 바로 제가 창업한 카페입니다 라고 이제 한번 언급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중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한테 투자를 해서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하면서 여기가 바로 제가 창업한 카페입니다 하면서 살짝 언급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근로제를 일종의 대안으로 제시하신 거잖아요. 뭐 좋은데 그걸 얘기하면서 이게 어차피 본선 심사위원이 조정훈 의원이잖아. 그리고 조정훈 의원이 이 대회를 주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주 4일째 얘기했던 거 잘 모르시죠? 주 4일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그때 좀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형 근로제 얘기하면서 조정훈 의원이 얘기한 주 4일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이건 유머 포인트지. 이게 뭐 꼭 그렇게 뭐 이렇게 아첨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약간의 유머 포인트로 조정훈 의원도 끌어들이면서 하면 다 같이 한번 또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건 이제 센스의 영역인 거죠. 그런 정도로 조금 보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굉장히 좋으니까 열심히 잘 외워가지고 완성도 있게 한번 예선에서 해보는 걸로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예선 끝나고 좀 일찍 나가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첨삭 그 멘토링, 심사위원들이 한번 중간에 멘토링을 하잖아요. 그거까지는 기다려주실 수도 있는 거죠. 연설만 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멘토링 할 때 없으니까 좀 그렇거든. 예, 바쁘신 건 알겠지만 네? 그 멘토링까지 좀 기다려줄 수도 있나요? 일부 예선 때요? 멘토링 네. 한다는 게 뭐예요? 일부 예선이 끝나면 심사위원들이 한마디씩 한단 말이지. 아예 일부가 다 끝나면요? 아니 다 끝나기 전에 중간에. 중간에 근데 듣고 있을 수 있어요. 무선 이어폰으로. 듣고 있을 수는 있다. 네. 오케이, 그럼 그렇게만 일하면서 해주세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진아 씨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진아 씨 음소거 키시고, 김진성 씨는 지금 고속도로 이동 중이어갖고 그냥 오늘은 듣기만 하겠다고 하셨어요. 네네네. 제가 저번에 피드백 받은 걸로 이제 스토리 같은 거를 보완하고, 그다음에 그 볼스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일부러 좀 줄였는데, 그래도 조금 구차한 얘기는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하시고 시간이 하고 좀 나서 들으시면 돼요. 한번 보시고 또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청년 피스메이커 김진아입니다. 공정국가, 토지 보유세를 주거복지와 통일 재원으로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서울에서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반지하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2층 주택에 사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청소년 시기 중국에서 살 때 도심에서 구걸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고 그 아이들에게 빵과 생수를 사주며 빈부격차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할 때 차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대부분 가난한 유색인종이 탔고
버스를 놓치면 거의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화려한 대도시 속에 저의 눈엔 노숙자와 빈민가가 보였고 지역 NGO에서 인턴을 하며 무료 음식 나눔 센터인 푸드뱅크 관리와 지역 의원들 대상으로 가난 시뮬레이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중동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수업에서 만난 친구가 사는 난민촌에 초청받아 난민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는 유네스코 지원을 받아 기업가 정신 훈련을 진행했는데 약 한 달간 녹슨물로 샤워하고 물 없는 화장실을 경험하며 깨끗한 물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고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이 다양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제도와 교육입니다. 특히 대학 시절 19세기 정치 경제학자 헨리 조지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의 책을 감명 깊게 읽었고 토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도적 측면 중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97명이 양극화 해소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와 양극화 해소 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인데 양극화의 중심에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가 부동산의 55%를, 상위 10%가 대부분인 9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아파트 가격 인상률이 대기업 급여 인상률의 10배라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청년 3명 중 1명은 지옥고, 즉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높은 주거 비용은 결혼과 출산의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평생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도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해진 사회가 되었고 아이들의 꿈은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과연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첫째, 토지 공개념을 기반으로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여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하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거둔 세금을 주거복지와 통일재원으로 활용하기를 제안합니다. 토지 공개념,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 직후 농지개혁법과 토지개혁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여 건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 당시 흑인 노예는 해방됐지만 토지 문제는 해결 못해 결국 흑인들이 다시 백인 지주의 투상용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토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대판 노예가 되고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에 살게 됩니다. 현 정부도 부동산 안정화를 시도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나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부양 정책을 바로잡지 못하고 망설이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후 수습하고자 주택 과다 보유자를 중심으로 무겁게 과세하여 그들이 월세와 전세를 올리는 바람에 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 모두의 불만을 샀습니다. 무엇보다 LH 사태는 전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주었습니다. 부동산 불균형의 해소와 가격 안정화 그리고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토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핀란드, 대만 등 토지 공개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토지 보유세 강화는 투기와 거품 없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 발전, 그리고 소득주도의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보유세 강화에 따른 저항이 있을 텐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다른 세금은 완화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소수에게 집중된 불필요한 부동산을 팔아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무려 353조 원, 즉 GDP 대비 18%나 됩니다. 그럼 토지 보유세를 걷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저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를 제공하고 미래통일 한반도를 위해 통일지원으로 활용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 사는 민주주의를 원하십니까? 국민의 힘이 되기 원하십니까? 시대의 전환을 원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 보수와 진보가 연대하여 부동산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이 땀 흘려 노력한 대가는 정당히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해서 주거복지와 통일을 준비하는 데 활용합시다. 집세와 임대료 걱정이 아닌 4차 산업혁명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로운 콘텐츠에 주력합시다.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강압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박정훈님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그 상당히 세계적 경험이 많으셔서 NGO 활동 경험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로 저는 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신데 그 통일 지원으로 사용하신다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이준희님도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 부동산을 잘 몰라서 제가 어른들의 시점에서 뭔가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어린이도 들을 만큼 이해하기 쉬운 자신의 사례와 경험을 추가해서 말하는 게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단점은 제가 뭐 정확한 지식 이런 배경이 없어서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최지인 아나운서님 코멘트 해주시죠. 말씀하신 내용 소리 들려요? 네, 들립니다. 말씀하신 내용 공감하는데요. 그렇게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주신 점이 좋았고요. 처음 부분에 피스메이커를 끌었는데 눈동자가 돌아가는 것 때도 저희가 연습을 하는데 녹화한 것을 보면서 눈동자 움직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을 때도 내용에 따른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정도 더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처음에 도입부에 저는 토지 보유세 강화를 뭐 통일과 뭐 복지 비용으로 투자라고 하려는 연설을 하려고 한다라고 주제를 딱 얘기를 해줬잖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주제를 처음에 얘기함으로써 아, 저 사람 무슨 얘기하겠구나라고 좀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연설문 쓰실 때 앞부분에 가급적 저는 무슨 얘기하려고 합니다라고 딱 그냥 주제를 얘기하는 게 그 청중들한테 되게 편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원고를 이제 카메라 바로 밑에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여. 이렇게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좀 그래. 그러니까 뭐 보고 읽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니까 조금 더 외워서 보고 읽지 않고 카메라를 계속 응시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습. 제가 지금 이렇게 하듯이 그런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가급적 카메라를 보면서 계속 얘기하는. 그렇게 보면은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보시면 확실히 달라요. 원고 보고 읽는 거랑 쭉 보고 얘기하는 거랑. 그래서 그건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내용은 가지치기를 잘 하셨어요. 지난번은 사실은 너무 이 뒷부분이 컸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주제가 크게 방대하게 흘러가서 이 토지 보유세 문제에 집중을 해달라. 부동산 보유세에 좀 더 집중을 해달라고 했고 이제 그래서 조금 더 가지치기가 되긴 했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자기소개하는 부분에서 뭐 전 세계를 뭐 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경험하고 뭐 이런 게 좋긴 한데 이게 물론 그런 걸 통해서 뭐 전 세계 양극화를 뭐 체험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게 토지 보유세 문제의 어떤 절박하게 어떤 절감하게 된 계기라고 보기는 조금 그 맞나? 이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연결되는 게 맞다고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말고 지난번에 할 때 했던 자기소개가 오히려 토지 보유세 문제하고는 좀 더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본인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토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현대판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약간 좀 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현대판 노예라는 말은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툭 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우리 현대판 노예가 되고 뭐 하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에? 그렇다고 우리가 노예야? 그건 아니잖아.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던가 아니면 조금 부드럽게 순화해 주던가 이제 그래야 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보유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줄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해서 토지, 그 헨리 조지의 주장은 토지 보유 단일세잖아요. 그 토지 보유세만 남겨놓고 모든 세금을 다 없애자 뭐 이런 주장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뭐 그걸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게 뭐 나름대로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지를 갖고 있는 보편적인 주장이라는 거, 이걸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내용은 많이 좋아졌고 그 조금 더 이렇게 일단 외우는 데 좀 많이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통일 자원을 사용하자는 건 이게 왜냐하면 요즘은 통일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토지 보유세를 가지고 통일에 쓰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뜻 그래서 약간 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그걸 설명하기 시작하면 또 연설이 너무 본질로부터 벗어나서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다는 걸 알지만 뭐 그렇게 생각한다라든가 그렇게 짧게만 재반박을 하셔도 좋고 어쨌든 보충 설명을 조금 하셔도 좋고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네, 이준희 씨 감사합니다. 문서거 키시고 다음 자 준비되시면 시작. 안녕하세요. 이번 대한민국 청년 연설에 참여하게 된 15살 이준희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많은 분들이 15살이 청소년 연설대회에 나오지 않고 왜 청년 연설대회에 나왔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으신데요. 전 제 주변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주제에 관해서 친구들보다 사회에 나가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저희 친구들보다 이해가 더 잘 되실 거고 어른들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이 뭐가 다른지 궁금해서 이 청년 연설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공정하고 평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는 문의할 게 있어서 관리사무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하나같이 저를 어른과 같이 대하지 않았고 청소년이라는 타이틀을 가진다는 이유로 충분히 청소년이 할 수 있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왔을 때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른과 청소년을 다르게 대하는 관리사무소를 보면서 더 이상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취업준비생 박모 씨는 미니멀 세대와 G세대를 합친 용어인 MZ세대는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라면서 빈부격차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절망감이 청소년을 불안하게 한다라고 한 신문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공무원 김모 씨는 능력에 맞게 성과를 얻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소수만 특권을 행사하고 다수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소수의 사람들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 현상은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꿈은 CEO입니다. 저같이 사회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많은 비용,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권을 행사하는 소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사회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고 더 보이고 더 잘 나가곤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과 사례들을 보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잠자코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불평등한 사회에 살고만 있을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제안해 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절대 기죽지 마세요. 남들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만 괜히 했다가 피해 볼 것 같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남들도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세상이 온다는 것은 즉 차별하지 않는 사회에도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과 우리는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그 누구도 더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인재를 원합니다. 돈이 많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제가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이 3가지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몸이 아프든 돈이 없든 힘이 없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정하게 삽시다. 공정해지는 그날까지 힘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신윤성 씨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우선 저번에 들었던 내용보다 그 목소리가 더 높고 밝은 목소리를 듣기 더 좋았고
제스처 통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고칠 점은 아닌데 지금도 충분히 좋지만 청소년이라는 그런 그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 시선 속에서의 그 시선 속에서 본 그런 시각들을 더 많이 얘기해도 청소년들은 저런 시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딩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류호상 씨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 매번 듣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글이 완벽히 정리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안을 세 가지를 해주셨는데 그게 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 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가 어리다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준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최지인 아나운서님 코멘트 해주시죠. 네, 자신의 사례에서 사회 문제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다만 고칠 점이 있다면 말이 전반적으로 빠른 편인데요. 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조금 더 천천히 해주시면 좀 더 강조가 되고 더 내용에 전달력이 있을 듯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청소년이 보는 우리 사회의 공정이란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제는 되게 잘 잡았다고 봐요. 그 도입부에 내가 15살인데 왜 청년연설대전에 참여했는지를 설명하신 것도 되게 좋았고, 근데 이제 약간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자꾸 말을 섞지 말고 공정이라고 하는 것만 집중하세요.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밑에는 또 불평등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이 불평등한 세상에 계속 사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 불공정한 세상에 계속 사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정에만 집중을 해. 뭐 평화, 평등 이렇게 자꾸 다른 개념이랑 헷갈리게 쓰지 마시고 공정이라는 개념만 집중해서 계속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저는 그 사례 되게 좋았어요. 관리사무소를 갔더니 부모님이랑 같이 갔을 때와 나에 대한 대우가 다르더라. 그걸 보면서 뭔가 느낀 바가 있었다. 이 사례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 너무 비약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 사례 하나 가지고 그 관리사무소장님 한 명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를 다 평가를 하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불공정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든가 그러니까 약간 유보적으로 약간 그런 건가?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나만의 사례가 아니었어. 누가 보니까 누군 이렇고 누군 이렇다는 걸 보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를 알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사례에 대한 평가는 약간 유보적으로 하고, 근데 그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걸 다른 사례를 통해서 입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공무원, 공모시나 뭐 누구 사례 얘기할 때도 사례를 얘기할 땐 출처를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공모시는 그랬다 이게 아니라 어느 신문에 나온 기사에 보니 이런 인터뷰가 있었다라든가 어디서 이걸 봤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 보신 출처를 같이 제시해줘야 그 사례가 얘가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 어디서 있는 얘기를 갖고 하는 거구나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지. 출처 제시가 없으면은 그냥 일방적인 얘기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는 것보다 1.5배 이상 천천히 하세요. 1.5배. 지금 너무 빨라. 그냥 원고를 소화하는데 급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남이 써준 원고를 급하게 읽어 내려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것보다 1.5배 천천히 한다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부터 외우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외우시고 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원래 말이 좀 빠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공정을 위한 행동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 청중들한테 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도 참지 말고 불공정한 일이 있을 때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걸 시정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저도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약해. 그게 아니라 저도 이 연설을 마치고 저한테 그렇게 됐던 그 관리사무소장님 한번 찾아가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내가 바로 행동을 해야지. 그래야 청중들한테도 행동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지. 나는 3년, 4년 뒤에 어른 되고 나서 행동할 거니까 너희는 지금 당장 행동해.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연설 마치고 관리사무총장님께 가서 용기를 내서 아이라고 그렇게 대우하신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러면 청중들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심사위원들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제로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시면 좋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연설에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눈치 봐서 그 소장님한테 음료수라도 하나 사드리면서 비타오백이라도 하나 갖다 드리면서 소장님 근데 지난번에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좀 완만하게 완곡 기분 안 나쁘게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도 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번 조금 수정해가지고 다음번에 내일 저녁에 마지막 첨삭이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류호상 씨 준비하시죠. 류호상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 자, 음소거 키시고. 류호상 씨. 시작. 네, 안녕하세요. 행모 전문가 류호상, 뇌병변 장애인 류호상, 인권 지킴이 류호상, 뇌병변 장애가 있기에 국제 내교육 종합대학원 지구경영학과 홍익 정치 사상 문화를 배우고 전공 석사 과정을 배우고 있는 류호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대부분은 뇌를 잘 활용하지는 모르는 것 같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랑하신 적이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양면성이 있고 다양성이 나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행동화가 된다면 강요와 강제, 폭언,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화가 된다면 이로운 언어, 이로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을 사랑하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과 다르게 폭언인 비판, 비평, 비난하기 바빴던 토론이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잡아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저는 실망하였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본능이니까. 서울시장이란 목적을 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테니.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우리에게는 모방 유전자가 있어 상대방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감각 기관 중 시각과 청각은 보는 대로 배우고 듣는 대로 배우며 위약 효과 중 노시보 효과와 플라시보 효과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 효과는 개인에게만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감정을 승화시키기에는 어려운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말을 노시보 효과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인과 국민 사이에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대중 모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소통을 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한다면 시대의 전환에 맞추어 신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저도 정치인도 대중 모두도 사람이듯이 사람은 믿는 대로 언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연설의 플라시보 효과로 느끼신다면 손 하트를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홍익 정신은 서로 간의 플라시보 효과에서 생겨납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존재 간의 플라시보 효과로 생각하신다면 서로에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국민의 마음에서 국가의 길은 만들어지며 우리의 작은 이로운 관심으로 희망찬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홍익을 배운 저 또한 제 운명이 이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김진아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선은 뭐 홍익 정신, 뭐 소통, 이해, 배려, 동안 뭐 신뢰를 쌓는 뭐 그런 내용 면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원래 주제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은데 어, 노시보 효과와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그건가요? 아, 오케이. 신의 전환에 맞추어서 네, 이제 네. 생각을 노시보 효과로 하지 말고 플라시보 효과로 한번 생각해 봐서 서로에게 이제 믿음이 생기면 이게 또 김진아님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바꾸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코멘트만 빠르게 해주세요. 네, 네네네. 그래서 코멘트, 네, 뭐, 네, 네, 저는, 네, 저도 계속, 배우는 중인데, 뭐랄까, 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플라시보 효과, 이제 그 주제를, 좋은데, 이제 좀 저는 이제 그 중요한 그 부분의 강조점의 그 설명이 조금 어, 더 이해하기 쉽게 뭐 설명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처음에 이제 한 번 듣고는 잘 이해를 못했어가지고 플래시보, 아, 네, 네, 쉽게 부정적, 긍정적이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부정적으로만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자라는 의미이죠. 네, 그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뭐 그런,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박정우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그 발음이 좋아지시고, 네, 참, 우리 모든 사회 문제에 있어서 기초적인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가 참 좋고, 박정우님 음소거 좀 켜주세요. 제가 잘못 눌렀어요. 제가 잘못 눌렀어요. 음소거 좀 켜주세요. 들리시나요? 네, 네. 들립니다. 네네. 그 발음도 좋아지시고 너무 좋아지셨는데, 저는 고칠 점보다 그 본인의 이제 뇌병변 장애시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살면서 겪었던 그런 사례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몸은 불편하고, 그렇지만 참 내가 긍정적으로 살고 이러니까 뭐 그런 사례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이런 신뢰라는 그 베이스가 좀 뭔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지 않을까. 그런 네. 사례 위주로 한 번 더 내용을 아, 조금 더 추가해 주셨으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류호상을 쳐보시면은 제가 연설한 게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것도 네. 이제 제 사례가 거기에 담겨 있고 이제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꾸자라는 의미도 있으니 한번 찾아봐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 뇌병변 장애가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네. 친구는 이제 장애인 극단에 있는 배우인데 네. 그냥 메시지 하나로 진짜 사람들을 울릴 정도로 그런 뭔가 강력한 메시지. 자기가 몸이 불편하지만 네. 그 친구가 메시지 날린 게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날 바라는 말을 크게 외쳤거든요. 거기 있는 극장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다 멀어붙을 정도로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큰 메시지, 울림이 있었으면은 그런 자기 반의 그런 경험,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지인 아나운서님도 코멘트 해주시죠. 최지인 아나운서님 어디 가셨나? 있긴 있는데.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일단 저는 연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고 처음에 굉장히 좀 불필요한 그 장가지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연설 자체의 어떤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마음에 들고 다만 중간에 도입부가 특히 아주 좋았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방식의 도입부. 그 중간에 이제 소나트 그 부분이 약간 좀 그 빵 터지게 하는 포인트잖아요. 그 부분을 천천히 심사위원 여러분, 그러니까 심사위원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할지를 직접 그냥 지정해 주는 게 좋거든요. 심사위원 여러분, 제 연설의 플라시보 효과를 느끼신다면 손 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할 사람을 명확하게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키라고.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래퍼가 형성되면서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만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외워서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최지인 아나운서님 코멘트 하시죠. 음소거 키시고. 네, 중간에 끊겨서 잠깐 나갔다 들어오게 된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힘든 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더 큰 감동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한 가지만 고치시면 발음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씁니다에서 보통 많은 분들이 요즘은 특히 말이 빠르다 보니까 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서 씁니다라는 니자 발음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니가 있구나 정도만이라도 알 수 있게끔 연습해 주시면 금방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좋았는데요. 요즘은 재미 더하기 의미 에서 의미도 있지만 재미있길 바라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아예 안 들으려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제스처를 더해 주시면 내용 전달에 있어서 확실히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메라디언식이라고 말을 또박또박하게 하게 하는 것보다 표정이나 제스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많이들 하는데요. 말의 의미, 내용 전달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 3분 봤나요? 표정에서 조금 더 내용 전달을 표정이나 뭐 이런 제스처로 할 수도 있음을 상기하시면서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신윤성님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등학교 졸업 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혹은 20살에 가장 많은 추억을 함께한 장소는 어디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의 20살 기억 속에서는 대학에서 혹은 대학을 가기 위한 발걸음을 떼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렇듯 고등학교 졸업 후 20살의 첫걸음이라는 제 질문에는 대학이라는 루트가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뒷받침하듯 한국교육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0학년도 대입과정 일반고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인 79.4%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막 20살이 된 고졸 개발자 신윤성입니다. 혹시 고졸이라고 소개한 저의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혹시 공부는 잘하지 못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첫인상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흔히 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한 고등학교가 아닌 직무 능력을 배우는 고등학교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즉,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대학에 무게를 두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고 싶은 목표가 생겼는데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 교육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학에는 나이가 없듯이 대학은 제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와 꿈을 고등학교 입시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공부를 잘하는데 대학을 갈 생각을 해야지 왜 그런 데를 가고 대학을 안 나오면 어떻게 살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의 선생님의 나이의 사회적 시선은 공부를 잘하면 대학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게 더 성공하기 쉽기 때문이죠. 사회적으로는 그런 곳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교장 선생님과도 면담을 하고 모든 선생님을 설득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제 꿈과 설명을 들으신 후에는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편견 속에서 사회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꼭 대학을 나와야 하나요? 인터넷을 뒤져보면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루저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크게 성공할 수 없다 라고 평가절하하는 문장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들 중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루저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유재석도 대학을 중퇴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에 저도 크게 동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을 했다면 지금쯤 저희는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탈 수 있을 것이고 화성에 갈 수 있었을 텐데요. 과연 이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 실패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자신만의 능력으로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꼭 대학 학위만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산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회에서는 대조를 전제하에 대화를 오간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전공이 뭐예요? 라는 말이 대학이라는 포장지가 없는 고졸자들은 자신을 포장하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한 대기업에서 임원 관리자급에 오른 사람들은 거래처 등 외부에 알려질까봐 고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녀 학생 생활 지도에 필요하다며 부모 학력을 조사서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대학을 나와도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에 차이발을 받고 있는 현실에 고졸은 사회적 시각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직장 생활의 고졸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승진 기회에도 뒤처지고 임금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측에서도 실무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사회적 통념에 있어서는 학력의 차이는 존재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참여했던 컨퍼런스에서 지금은 네이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계시는 개발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개발자한테 개발자로 일을 하려면 대학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답변은 개발 능력을 쌓는 것은 대학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 능력을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보다는 실무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 인식으로는 대학을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주로 대기업으로 일하고 있는 개발자들의 답변 또한 거의 비슷했습니다. 실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입사원에 지원하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승진 시험에 있어서는 대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다른 고졸분들과 다르게 친구들과는 다르게 학벌에 무게가 없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팀원과 카이스트 선임과 엘리트 일본 유학생이었던 팀장님과 같은 팀에서 함께 실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졸이면서 가장 나이가 어린 저에게 경험을 쌓기 위해 프로젝트 매니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은 많지만 야근을 강요받지 않고 무엇보다도 학벌과 학위에 얽매이지 않고 동일 선상에서 같은 기회를 주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물론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에서 공부한 것보다 대학을 포기함으로써 생기는 시간 속에서 제가 채워낸 경험과 실무 능력만큼은 결코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나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대학이라는 종착지를 정해두고 고등학교 대입 레이스를 달리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의의는 취업 사관학교가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취업을 하기 위해 당연한 순서로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대학은 내 인생에서 만약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다면 그때 가도 늦지 않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잘 해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현실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시선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꼭 대들자가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일에 쏟은 땀과 노력만큼은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며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은 본질적으로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준희 씨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대학교 어디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의 질문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분의 연설을 들으면서 당연한 건 아니고 이것 또한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편견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칠 점은 조금 톤이 일정하셔서 강조할 때는 조금 더 확실히 강조하시는 게 더 사람 마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류호상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대학원생으로서 이제 듣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대학원생으로서 느낀 것은 대학을 안 가는 것보다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생으로서 느낀 것은 일단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알미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한다면 딱 그 수준인데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면은 알게 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때가 되면 그때 대학을 가도 대학원을 가도 상관없다는 말이 근데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지인 아나운서님 코멘트 해주시죠. 정말 세상을 빠르게 읽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바로 앞서 말씀하신 대학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말에 공감하지만 저는 이분이 제가 얼마 전에 본 강연 내용을 들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즘 그림 그리면서 그냥 강연을 틀어놓고 그리고 있는데 그중 요즘 뭐 세바시뿐 아니라 강연자들의 강연 내용을 들으면서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고졸 개발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고졸에 대해서 편견이 정말 빠르게 없어지고 있고요. 고졸도 괜찮다라는 분위기가 더 빠르게 확산될 거라는 얘기였는데요. 특히 개발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빌 게이츠도 대학에서 결국 명예교수직을 줬다면서 대학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깨어 있으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말에도 표정이 있어서 말의 표정을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 감정을 좀 더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았어요. 내용 전달에 있어서 확실히 좋았는데 자신감을 조금 더 가지고 입모양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면서 크게 벌리고 오 발음은 입을 더 모아야 되고 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강연자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내용에 있어서도 그리고 표정에 있어서도 배울 것이 있다면 좀 더 배우고 물론 이런 건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보면서 자신에게는 그런 모습이 담기지 않도록 달라지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 생각이에요. 일단 연설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 하신 것보다 훨씬 더 주제가 명확해졌고 뚜렷해졌고 이렇게 그 첨삭 내용이 잘 반영이 돼서 연설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고 근데 이제 앞부분에 혹시 여러분 혹시 이렇게 혹시가 두 번 나온 게 있어요. 한 문장이 붙어서 혹시가 두 번 나온 게 있었는데 그 같은 표현을 두 번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 바로 가까이에서. 그래서 혹시는 한 번은 빼주시고요. 네, 자기소개를 하는 도입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본인이 이렇게 개발자 하면서 고졸 개발자로 살게 되면서 이제 느끼는 그런 편견에 관한 얘기나 이제 그런 도입부가 굉장히 매끄럽고 좋아지고 사실 저도 후배들 들어오면 그래 넌 전공이 뭐니? 그러니까 넌 대학이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넌 전공이 뭐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전공을 물어보는 것도 대졸자를 전제로 물어보는 습관이라는 거 저도 많이 깨우쳤고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 다른 분도 마찬가지인데 조명이 지금 보면은 신윤성 씨 뒤쪽에 지금 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윤성 씨 얼굴이 완전 까맣게 보여요. 뒤는 머리에 아우라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뭐 저도 지금 오늘 낮이라 뒤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실제로 연설을 하실 때는 카메라가 조명이 카메라 뒤에 있게끔 그래서 얼굴로 내 조명을 받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얼굴이 하얗게 나오지. 근데 지금 이거는 무슨 이렇게 완전히 얼굴이 까맣게 보이니까 얼굴 윤곽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토요일에 예선을 할 때는 조명의 위치를 좀 그 창의 위치와 내 그 카메라의 위치를 잘 보셔서 그 화면 그 조명이 내 얼굴을 받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후반 부분에 보면 이제 현역 개발자를 만나서 개발자가 되려면 꼭 대학을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지루해. 왜냐하면은 그 답변이 결국 뻔하거든. 그 대학 꼭 안 가도 돼. 근데 사실은 사회적 인식을 생각하면 가는 게 좋아.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이제 그런 뻔한 얘기보다 근데 저는 지금 뭐 고려대 출신 누구와 누구 뭐 일본 뭐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거기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사실은 이렇게 내용을 강화하는데 필요 없는 부분이어서 부분은 넘어가고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 어쨌든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고 그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부드럽게 카메라를 보면서 지금은 이제 원고를 읽고 있는데 카메라를 보면서 자기 감정을 담아서 진짜 친구한테 이야기해 주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 조금 더 연습을 더 많이 하고 내용을 좀 숙지해야 가능하겠죠. 근데 어쨌든 카메라 보면서 친구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듯이 연설하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좀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용은 아주 좋기 때문에 이거 전달만 잘하면 굉장히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박정우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우님 준비해 주시고 자, 음소거 키시고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만 38세 청년가장 박정훈입니다. 저는 제가 느꼈던 양극화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릴 적 어머님 없이 어렵게 자란 저는 집 밖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이 무서워 골목에서 용변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용변은 큰 걸 말합니다. 네, 똥을 쌌고요. 죄송합니다. 초장부터 똥 얘기해서. 네, 저는 단지 구더기 있고 네, 컴컴한 푸세식 화장실이 무서워 어릴 적 화장실 귀신에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이야기에 더불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산동네에 살던 할머니와 두 손자는 이웃들의 도움으로 강남의 영구 임대 아파트에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구더기 없고 환하고 깨끗한 화장실과 작지만 깨끗한 주거 환경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기에 요즘 뉴스와 기사를 볼 때마다 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셜미스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고 있는 온갖 차별과 그릇된 생각들을 말이지요. 이 그릇된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급을 위한 재개발과 재건축은 필요악입니다. 오래되고 낮은 아파트를 새롭고 높은 아파트로 재건축하여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주거 환경에서 살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가가 아닌 임대에 산다고 장벽과 세고로 구분짓고 출입구와 승강기를 따로 이용하고 관리비를 적게 내니 헬스장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따로 요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바른 처사입니까? 제가 어릴 적 살았던 강남구에선 더 가관입니다. 어떤 혜택과 인센티브를 줘도 임대주민과 함께 사는 재건축은 거부한다고 합니다. 내 돈 가지고 돈 없는 사람 주택 만들어 나눠주는 거라고 강북이나 저기 변두리 아파트에서나 그렇게 하지 왜 하필이면 강남의 비싼 땅에서 질 떨어지게 그러냐고 인터뷰하는 것을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더럽고 안 입고 오니 그래 영끌에서 사자. 대출이 덜 부담되는 적정한 지역에 가서 인생 쇼부 그래 승부 한번 걸어보자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몇 년 전부터 SNS를 통하여 다자녀 특별 지원금이라는 미명으로 생애 최초 다자녀 가정 특별 공급 혜택을 악용하여 일정금을 나눠주고 분양한 후 분양권을 양도받는 부동산 접해 세력이 대놓고 판을 칩니다. 심지어 어차피 공실인이 들어와서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불법인데 편법이라 하는데 정말 솔깃하지 않습니까? 이런 투기 작전 세력들이 먼저 발빠르게 환매 조건부 토지 사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제발 이념 싸움 그만하시고 아군과 적군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은 공동선보다 우선 제밥그릇 챙기기 급급한 거 아닙니까? 정부는 이런 부동산 적폐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시고 국회는 국민적 대타협을 이뤄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생존에 몰두해 이익을 쫓아 살아왔다면 이제 조금 살만하니 생존 문제를 조금 내려놓고 후손들을 위해 공존의 문화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내 마음의 수준을 내려놓으면 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계층이라고 포장된 계급 사회를 절대 물려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호소하겠습니다. 70, 80, 90년대 산업화와 민주화 시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공 시형 아파트 입주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영구 임대 아파트에 이사 왔을 때와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60제곱미터 이하 작은 집에서 아이들 잘 키우고 시집장가 출가 잘 보내고 노후에 집 하나 있는데 내가 땅값 올렸냐고 반문하시고 정부에서 그따위로 정책을 펼치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집이고 내 집이고 10억, 20억 넘는 집이 돼서 좋은데 보유세,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버블인 것입니다. 벤츠 타면서 자동차세, 보험료 부담된다면 소나타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조세에 동참해 주십시오. 정말 힘드시다면 양도하실 때 한꺼번에 적정선의 연체이자와 함께 내는 방안도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의원 여러분 참조하시고 법안 개정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를 토대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성장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경제의 근간인 경제활동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 우리 아들들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아파트 몇 채로 수십억의 자산가가 된다면 누가 힘든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정부는 절대 집값 오르라고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집값이 오른다고 부안해동을 조장하는 투기 작전 세력을 좌시하지 마시고 전지적 시점으로 이 대한민국을 바라봐 주십시오.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집 자식도 기회와 희망을 주십시오. 이 땅에 투기가 근절되고 이 사회를 저해시키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아닌 적절한 시세 차익으로 덕을 세워 주십시오. 거품 경제로 국가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끝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여러분, 똑똑한 단체를 지역구에 두고 살며 먼저 본을 보여주십시다. 우리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크지 않고 본대로 큽니다. 저소득층인 저는 이 사회 노예를 만들어 주려고 아이 3명을 낳은 게 아닙니다. 초등학생의 희망이 건물주인 이 암담한 사회 변혁을 위해 입법에 앞장서 주십시오. 이제는 모두
모든 양극화의 희생양인 아이들이 계층을 떠나 똑같이 경주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더 이상 악순환이 지속되지 않고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참수리호의 친구들, 천안함의 동생들, 세월호의 조카들 모두 다 청년입니다. 진영 싸움을 벗어나 본질인 국민의 삶을 위해 공동선을 추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신윤성님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질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 저번에도 얘기 나왔지만 감정 담아서 하는 게 솔직히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감정이 담기진 연습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감정을 토로한 그 문장이 길어지면은 좀 흩어지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굵게 하는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또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김진아님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질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와는 다르게 좀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말해주시고 또 그래서 좀 더 삶에서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감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얘기는 나오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느껴지는 게 이제 단어 선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 조금 강하다 싶은 그런 단어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더 순한 단어들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정훈 씨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지인 아나운서님 코멘트 해주시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처럼 잔잔하게 시작을 해서 클라이막스가 있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잊고 사는 것 같은 그래서 조금 아쉬운 천안함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것도 좋았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 천안함 친구들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도 좀 인상적이었고요. 자신의 이야기에서 시작한 점 특히 좋았습니다. 똥이 아마 웃음 포인트인가 봐요. 이 부분에서 조금은 웃음도 있었고요. 발음 문제는 없으신데 조금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중 모음에서 된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오, 이 발음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화한 것을 보면서 입모양 연습을 해 주시는 것도 교정을 하는 것도 다른 교정 면에서 좋은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연설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뿌듯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도입부에 저는 양극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한다 그랬는데 사실 연설 들어보면 양극화라기보다는 더 좁혀서 부동산에서의 정의,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주제인 것 같아요. 그 부동산 분야에서의 정의에 실종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도입부가 이제 임대 아파트에 대한 어떤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 분노하는 걸로 이제 지적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그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보내주셨던 그 부동산 사례, 부동산 사기 사건 같은 사례, 이제 그 얘기가 들어가는데 그게 좀 어려워. 그 내용 자체가 사실 그냥 들어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조금 어려운 사건인데 그걸 연설에 그냥 이렇게 녹여버리니까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된 채로 그냥 소화가 안 된 채로 다음 단계로 툭툭툭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시던가 아니면 빼시던가 그리고 임대 아파트 문제에만 집중하셔도 좋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정은 이 폭발시키는 건 좋은데 집중적으로 한 국면에서 팍 폭발시켜야지. 근데 중반 이후부터 계속 감정이 이제 고양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쓰더라도 그 후반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그 부분에서 폭발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직접 인용을 하더라도 아무리 이제 딴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라 하더라도
너무 약간 좀 과한 단어, 좀 약간 그 센 단어,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부드럽게 순화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게 센 이제 단어가 듣는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말씀하시는 그 거죠? 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인용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데서 보면 약간 좀 그 이렇게 듣는데 이거 좀 세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감정적으로 세다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표현 자체가 표현 자체가? 네네 그런 거는 조금 가다듬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저한테 개톡으로 한번 원고 좀 보내주세요. 제가 보고 한번 찾아드릴게요. 네, 지금 잘 알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고. 네. 어쨌든 되게 수고하셨고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대로 실제로 예선도 이렇게 차 안에서 하실 건가요? 아니요. 예선 때는 차 안에서 안 할 것 같은데, 다 집에서 할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좋습니다. 뭐 네.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 뭐 어차피 온라인 대회니까 뭐 본인이 편한 곳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더 정리해가지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추가하거나 뭐, 그럴 부분은 내용적으로는 없는 건가요? 네, 네, 추가할 부분은 없고 좀 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뺄 내용 부분, 자체는 괜찮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좀 어려운 부분 좀 빼고 좀 어려운 부분을 빼고, 네네 좀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용 더 넣을 건 없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우리 문지성 끝내려 그랬는데 문지성 씨가 쑥 들어오시네. 자, 문지성 씨 그럼 한번 여기까지 문지성 씨까지 하고 마칩시다. 자, 문지성 씨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음소거 키시고 준비 시작. 기자님, 한 10초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10초 기다리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소거 키시고 준비 좀 하시고. 좀 다른 분들은 다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순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준비 시작. 어, 그냥 원고 쭉 읽으시면 돼요. 예. 제가 16살인 해였습니다. 고등학생은 밤 10시까지 야자를 해야 한다고?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비디오는 안 되시나요? 비디오는 안 되시나요? 잠시만요. 비디오가 안 되면 뭐 상관없고 근데 연습이니까 나중에 영상으로 보려면 비디오 켜놓고 하는 게 좋죠. 그래야 자기 모니터가 되니까. 네, 좋습니다. 네, 하시죠. 제가 16살인 해였습니다. 고등학생은 밤 10시까지 야자를 해야 한다고?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농업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19이 되는 해였습니다. 가로 세로 1m도 안 되는 책상에서 12년을 살았는데 벌써 진로를 정하라고?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많은 게 무기라는 대학생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능에서 수학 8등급을 맞았던 저는 중학교 내신 200점 만점에 140점을 맞았던 저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라는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 일반 계고에서도 반에서 상위권 하는 아이들이 가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다가 하필이면 저와 동문이 된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 공부가 적성에 맞았습니다. 복수 전공까지 하며 나만의 대학 생활과 학업을 만들어 갔습니다. 야자가 하기 싫어서 농고에 간 아이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체계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교육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이걸 끔찍한 혼종이라고 해야 할까요? 끔찍한 혼종이건 억수로 운이 좋았건 그 아이는 3번째 반수를 한 동기 형을 보고 다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형은 거의 비슷한 서열의 대학을 3년째 전전하고 그 끔찍한 수능을 3번이나 보고 그렇게 들어온 우리 과마저 탈출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형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성하는 연고대를 선망하고 연고대는 서울대를 선망하고 서울대 국어교육과는 서울대 국어국문과를 선망하더랍니다. 저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육학도로서 또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3번을 찍었을 때 누군가는 4번을 찍었습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죠. 조금 모르겠으면 3번, 아예 모르겠으면 4번. 이 단순한 차이 몇 개, 혹은 수십 개, 혹은 수백 개가 모여 각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이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단순한 차이가 거대하고 웅장한 캠퍼스 건물의 입장권이 되고 명문대 프리미엄을 안고 평생을 살아갈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누군가가 일하는 일터와 평생 하는 일을 결정지을 만큼 위대한 차이인가? 컨텐츠의 시대입니다. 고졸, 중졸의 크리에이터가 몇 억을 벌죠. 호랑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9급 공무원이 된 사람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 질문해 봅시다. 2021년 수능에는 컨텐츠가 있습니까? 교육의 원어적 어원, 다시 말하면 교육의 본질은 라틴어 에두카레입니다. 밖으로 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꺼내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질문해 봅시다. 컨텐츠가 없으면 굶어 죽는 세상이고 컨텐츠 하나로 몇 억을 버는 사회입니다. 발표를 맺겠습니다. 28살의 문지성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8살의 문지성은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을 더 공부하고 교육이 세상을 어떻게 더 바꿀 수 있는지를 공부하려고요. 여러분, 16 문지성은 내신 140점이었습니다. 19 문지성은 수능 수학 8등급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더 놀고 싶고 진로를 당장 정하라는 말에 어이가 없는 청소년의 마음 그대로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누구도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단정 짓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엄하고 특별합니다. 당신의 길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당신조차도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무한한 길입니다. 당신이 첫 성적표를 받기 전, 처음으로 엄친아의 존재를 알기 전에 꾸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그리던 당신의 미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준희님 문서고 키시고, 자,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구슬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보다 확실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잘 하고 계신다고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계속 반복드리는 거지만 톤이 계속 일정하셔서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이거는 심사위원들도 이게 강조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신윤성님도 문서고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구슬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사실 방금 이어폰이 나와가지고 잘 못 못 듣게 들었어요? 돼서 괜찮아요. 마지막 부분만 들었는데 괜찮아요. 엔딩 부분이 저번과 조금 바뀌었나요? 네. 바뀌었죠. 지난번에 평생교육이었고 이번에는 자기개발 쪽으로 바뀌었어요. 혹은 자기 존중 뭐 이런 거. 저는 그 퀄리티 쪽으로 보면 저번 게 더 좋았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고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은 더 좋은 것 같아서 뭔가 좀 적절히 할 방법이 없을까 그런 쪽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최진 아나운서님 코멘트 해주시죠. 네, 다들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코멘트가 더해지면서 내용이 많이들 좋아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꾸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발음에는 사실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한 가지만 더 하자면 그 우리말에는 장단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야기할 때 타고 다니는 말은 단음이고 우리가 하는 말은 장음이에요. 그래서 말에는이라고 조금 더 길게 표현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닌 하는 말이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말에는 감정이 담기고 얼굴에는 표정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더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그 지성 씨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내용은 좋고 특히 도입부 앞부분부터 중반까지 자기소개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죠. 그게 이제 지성 씨의 강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공감대를 청중들과 꾹꾹 눌러 담으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반에 딱 왔을 때, 오케이, 우리 사회, 우리 한국의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다 지적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그 교육개혁이라는 제도개혁론으로 가서 지난번에 평생교육 얘기를 했었고 이번엔 그냥 자기에 다시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서 이제 자기 자신을 알자.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너는 하나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존중하고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본인의 연설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연설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나의 이야기는 충분히 했어. 그걸 통해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 교육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의 초점을 두고 싶으신 거면 이제 전자 쪽으로 제도개혁 쪽으로 가시고 그게 아니라 이 연설을 듣는 청중들이 그런 교육이 주는 그런 압박에 너무 굴복하지 말고 그런 걸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면 후자 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는 지성 씨가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지성 씨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스스로 선택을 했으면 그거에 맞게 이제 연설문을 정리해서 이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외워갖고 청중과 이 카메라와 눈을 맞추면서 계속 쭉 얘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말의 높낮이나 어떤 장단이나 혹은 이제 감정을 좀 실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얘기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용 자체는 아주 좋고 이제는 지성 씨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생 많이 하셨고 실제로 연설하실 때는 지난번처럼 정장 입고 하실 거죠? 오늘은 연습이라 이렇게 모자 쓰셨는데 지난번처럼 정장 입고 깔끔하게 뭐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기 연설의 코디에 맞게 연설의 주제에 맞게 코디하시면 되는데 그 지성 씨는 그동안 쭉 정장 입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첨삭은 여기까지 할 건데 우리 끝나기 전에 소감 한 번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진아 씨부터 간단히 오늘 어땠는지 짧게 소감만 길게 하지 마시고 한마디 해주세요. 음성을 키시고. 네, 피드백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도 다른 분들 서로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전 특별히 뭐 감정이나 뭐 입모양 또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것도 더 신경 써야겠다 이제 그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류호상 씨 음성을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이제 점점 나날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연설 내용분들이 다들 좋아지셔서 다들 더욱더 발전해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고요. 저도 얻어가는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배우고 있고 이제 서로 배우는 게 아는 걸 이제 공유함으로써 배워서 가져간다는 게 그게 좀 플라시보 효과라 저는 느끼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이혜림 씨. 이혜림 씨도 지금 카페에 계신데 음성을 잠깐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이어폰 끼고 계속 다 들었는데요. 지난번 연설보다 다들 엄청 좋아지셨어요. 토요일 날, 내일 또 한 번 더 잘 연습하고 토요일 날 또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신윤성님도 음성을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 피드백 과정 시간이 되게 값진 것 같아요.
기자님이랑 아나운서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형편없던 제 연설물이 발전돼 가는 느낌 받았고, 물론 주변 같이 해주신 분들한테서도 엄청 좋은 결과 만들어낸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토요일 날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준희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이 처음에 말 어떻게 하는지 지적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더 고쳐야 될 부분이나 더 잘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장점이랑 단점 둘 다 얘기할 수 있었고, 다른 분들한테도 피드백 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고, 토요일 날 다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박정호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짧게 얘기해 주시죠. 네, 항상 이렇게 코멘트 해주시고 피드백 해주신 내용 참고로 연설문이 더 다채로워지고 더 좋아져서 네, 감사하고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모두 다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지인 아나운서님도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사실 지난번에도 참여하면서 놀랬던 이번에도 역시 또 놀라고 갑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것 같아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학교 교과 과정 중에 있지 않은데요. 연습 방법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녹화해서 모니터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남은 시간 이렇게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저 화면 봐주시고요. 박정호님 혹시 가능하시면 비디오 좀 잠깐 켜주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화면 봐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포즈 뭐 V든 하트든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이 마지막 첨삭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그때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